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하승진입니다. 한국 남자농구 국가대표 사상 첫 외국인 마줄스 감독 체제로 야심차게 출발했었죠. 그런 남자농구 국가대표팀이 대만과 일본에게 연달아 패배를 했습니다. 그것도 특히 한일전 사상 최초 3일절에 열린 경기라서 선수들이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부담감도 컸을 텐데 경기를 뛰는 선수들, 팬들, 저도 그랬고 그래서 더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2연패하는 바람에 기대하셨던 팬분들도 많이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 올린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게 하나 있었거든요. 2002 한일 월드컵 직전에 5대0 소리 듣던 그 히딩크 감독님처럼 마줄스 감독도 초반에 헤맬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되니까 좀 사실 씁쓸하네요. 어쨌든 뭐 지금 당장 눈앞에 2연패가 실망스러운 건 당연하긴 하죠.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고 이것도 여러분들이랑 의견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찾은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줄소를 믿어야 하는 그런 이유들도 찾아봤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술적으로 조금 충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줄스 감독님이 유럽에서 선수 생활하고 또 지도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전형적인 유럽 농구, 모든 선수들이 태엽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유럽 농구 스타일의 모션 오펜스 기반 시스템을 분명히 만들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 KBL이나 뭐 한국 농구가 모션 오펜스 아예 모르고 못하고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KBL 스타일?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국인 선수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 선수를 활용한 그런 플레이가 많이 나오고 또 2대2 스크린 플레이, 2대2 스크린 플레이 같은 것도 주로 많이 하게 되죠. 이제 또 앞선의 메인 볼 핸들러가 공 잡고 멈춰 서가지고 스크린 부르거나 아이솔레이션 하고 그런 것도 많이 있고 이런 농구 스타일에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마줄스 감독의 그런 새로운 스타일에 적응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선도 엉키고 패스 타이밍도 좀 어긋나고 대만전에서 그래서 턴오버가 18개 나왔는데 이거 좀 씁쓸하긴 했어요. 이게 이런 게 이제 또 새로운 시스템을 좀 이식하는 과정에서 오는 그런 과도기 같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벤치의 대처가 사실 좀 아쉽게 느껴지긴 했어요. 예를 들면 상대가 흐름 타고 연속으로 득점 올리고 할 때 그 흐름을 끊어주기 위해서 작전 타임 하고 이런 건 사실 농구의 벤치 싸움에서 보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작전 타이밍이 조금 늦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이 좀 아쉽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속된 모션 오펜스가 상대방의 강한 압박에 막혀가지고 좀 작동하지 않거나 그럴 때 이현중 같은 확실한 스코어를 활용한 어떤 파생 옵션이나 수비 전술 변화 등 이런 또 즉각적인 플랜 B 같은 게 그렇게 또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느낌? 이런 것도 들었고요. 뭐 이현중에게 파생되는 옵션, 수비 전술 변화, 막혔을 때 플랜 B 이런 거는 선수들이랑 마줄스 감독님이 계속 손발을 맞춰 나가면서 계속 훈련하다 보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좋아지겠지만 경기 외적으로 뭐 벤치에서 상대팀의 흐름을 끊는 작전 타임 요청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선수 교체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잘 모르겠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게 본 부분이라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농구는 특히 이제 4쿼터 마지막 2분에서 3분 정도 남았을 때 그때부터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 대표팀은 일본전 4쿼터 이제 클러치 타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 좀 급격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이런 부분 좀 안타까웠어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핵심 빅맨들이 부상으로 빠지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포워드들이 자신보다 크고 무거운 상대와 쉴 새 없이 몸싸움 막 벌여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코트 밸런스라든지 뭐 체력 소모도 더 심해지고 그렇게 결국 체력 떨어지니까
집중력도 낮아지고 몸도 무거워지고 그런 게 조금씩 쌓여서 결국에 4쿼터 그 승부처에서 치명적인 턴오버 또 야투 저하 이런 걸로 연결되면서 패배를 하지 않았나, 이것도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거는 조금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선수들이 손발을 많이 맞추지 못했던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았어요. 사실 이건 코트 밖의 문제거든요. 대표팀이 손발을 맞춘 시간이 고작 3일에 불과했습니다. 3일. 뉴스도 나왔었는데 KBL 정규리그 일정이랑 국가대표 차출 기간이 이제 맞물리면서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또 분명히 있죠. 프로농구 리그 KBL은 또 리그를 운영해야 되고 대한민국 농구협회는 국가대표 선수들 이런 일정을 또 책임져야 되고, 이렇게 이제 단체가 두 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율이 좀 더 잘 됐으면 조금 더 훈련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분명 KBL에도 그렇고 대한민국 농구협회도 그렇고 양쪽 전부한테 이건 또 분명히 쉽지 않은 상황이 있는 거죠. 네. 결국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선수들이란 말이죠. 선수들 3일 만에 이거 조직력 극대화 해가지고 실전에 적용해서 좋은 결과 나오는 거 기대하는 건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NBA 선수들한테도 3일 만에 조직력 끌어올려서 실전에 적용해서 대회 나가라 하면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나중에 추후에라도 KBL이랑 대한민국 농구협회가 조금 더 협력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시즌 중에도 좀 더 손발을 맞추고 국제대회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좀 더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7월이라든가 뭐 아시안 게임은 비시즌 때 펼쳐지는 거라서 이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은데, 분명히 겨울에 시즌 중에도 국가대표 경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조금 이런 부분에서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줄스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농구 국가대표를 응원해야 되는 이유, 이것도 또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로 희망을 받습니다. 희망의 불씨 이현중이죠. 이번 2연전, 특히 일본전에서 건진 가장 확실한 수확은 이현중 선수의 어떤 압도적인 퍼포먼스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제가 느낀 게 아니고 아마 팬 여러분들도 같은 느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이현중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1옵션 에이스로 자리매김했다. 양팀 통틀어서 최다인 28득점, 11리바운드, 이런 스탯은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일본이 굉장히 이현중 선수한테 집중 전제, 거친 압박 수비 너무나 엄청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비 다 뚫어내고 또 터프샷 메이드 시키는 모습 보고, 야, 이제는 진짜 이현중이 대한민국 대체부가 에이스다 바로 느꼈거든요. 이현중처럼 중심을 잡아주는 확실한 선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향후에 이제 마줄스 감독이 뭐 세트업 패스라든가 이런 거 조립을 할 때 파생시킬 수 있는 공격 옵션이 무궁무진해진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확실한 에이스의 존재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어떤 전술의 절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 끝나고 이현중 선수가 일본 선수와 이제 인사를 하고 막 우는 모습 보고 참 저도 마음이 좀 찡했어요. 저도 예전에 레바논이었던 것 같은데, 레바논과 경기를 하고서 그때 제 생일이었거든요. 경기 끝나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의 모습이 이현중 선수한테 이제 보여가지고 또 되게 마음이 또 찡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대표팀 평균 연령이 24.7세로 굉장히 낮아졌어요. 스포츠에서는, 그리고 특히 국가대표에서 세대교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세대교체가 사실 국가대표에서는 어렵기도 한 부분이고, 그런데 이번에 마줄스 감독님이 과감하게 세대교체를 감행하면서 평균 연령이 24.7세로 확 낮아졌죠. 딱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확실한 세대교체 어떤 그런 신호탄을 쏘아 올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경기는 패배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이렇게 어린 선수들이 국제 무대 특유의 어떤 그런 거친 몸싸움, 또 압박감, 이런 거에
주눅들지 않는 모습도 봤어요. 특히 이제 다니엘은 특유의 탄력 그거 앞세워가지고 진짜 전장에 나서는 그런 선봉장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그야말로 슬램덩크 강백호처럼 진짜 그냥 강백호 같았어요. 이런 모습들이 국가대표 베테랑들의 모습이랑은 또 다른 모습이라서 요것도 굉장히 또 매력 있게 느껴졌거든요. 젊은 투지, 에너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젊은 피가 주는 어떤 그런 확실한 그런 게 있구나. 예. 그리고 이제 7월에 또 이제 경기가 다가오죠. 그리고 아시안 게임도 이제 다가오고, 그때는 지금보다 경험치가 더 쌓여 있을 테니까 이렇게 어린 선수들 지금보다 훨씬 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시안 게임 이후에 그 이후를 내다보는 한국 농구에도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런 국가대표로서의 좀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점, 결과적으로는 이제 후반전에 체력적으로 밀리면서 무너졌는데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점 중에 하나를 저는 전반전의 경기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핵심 빅맨진이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조건이 진짜 최악의 조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스몰 라인업을 가동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상대로 전반전 내내 엄청 끈끈하게 수비 조직력 보여줬던 것 같아요. 훈련하는 기간도 3일밖에 안 됐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잘 싸워줬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상대 빅맨을 앞선에서 이제 강하게 압박하고 또 미스매치가 발생했을 때 코트 위에 5명이 유기적으로 헬프하고 또 리커버리하고 이렇게 가져가는 텐션이 굉장히 또 훌륭하게 보였어요. 전반전에 보여준 이 끈적한 이런 수비 로테이션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잘 계속 다듬고, 그리고 나중에 부상당했던 주축 빅맨들까지 복귀를 해서 골 밑에 어떤 그런 무게감까지 더해준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들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윤기 선수가 지금 회복 중일 텐데 그때까지 회복이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기사도 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2연전을 치르면서 나타났던 그런 어떤 뼈아픈 문제점들이랑, 그리고 기대 요소까지 제가 짚어봤는데, 일부러 영상을 조금 짧고 컴팩트하게 만들었습니다. 길게 만들면 여러분 지루해서 안 보시니까 핵심 내용이 좀 빠진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영상 한번 만들어봤고요. 진짜 승부처는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다가오는 7월 대만, 일본과 또 아시아컵에서 2차전이 있고요. 현재 지금 순위가 굉장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중에 하나 다행인 점은 대한민국 홈코트에서 열립니다. 7월 3일 대만, 7월 6일 일본 그게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7월 달은 KBL 시즌이 모두 끝난 완벽한 오프 시즌 상태죠. 지금처럼 훈련 시간이 부족했다, 리그 일정 때문에 뭐 소집이 어려웠다, 이런 핑계 통하지 않습니다. 7월이면 준비할 시간도 충분히 있고, 부상 선수들도 어느 정도 돌아오고, 또 홈코트 이점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안방에서 통쾌하게 복수를 꼭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